우리 김동성 교수님 크게 박수로 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성 박사고요. 현재는 감리교 신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국의 그림자 아래에서 또 동방봉사 저항 남동으로서의 가능성 탐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요. 동방봉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논문의 분량이 좀 많아서 20분 안에 어떻게 끝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논문이 좀 후반부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어서 앞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논문은 또 각자가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9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성서학계에서 도마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나 장소 그리고 그것이 도마 공동체의 삶의 상황과 조건 그것을 통해서 도마복음서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요. 사회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도마복음서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까지 도마연구학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관찰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리차드 호슬리의 말을 인용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탄생하고 성장했고요. 예수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로마 제국이 확립한 그러한 질서와 가치, 그런 권력 구조 안에서 신앙들을 실천하고 또 신차 공동체를 또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도마복음서를 그러한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페이지 하단을 보면 제가 세 가지의 논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도마복음서가 특정한 사회정치적 세계 속에서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공 속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세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 sa회정치적인 상황이 도마복음서의 작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둘째로는요, 논문은요, 로마 제국이 어떤 힘과 또 어떤 억압의 그러한 제국이고, 그러한 제국 아래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어왔는지 제임스 스카치라고 하는 사회인류학자 혹은 정치학자의 은닉대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도마복음서, 특별히 도마복음서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비밀과 또 은폐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 그 안에 뿐만 아니라 숨겨지고 난해하고 모호하고 심지어 모순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하는 사회학적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도마복음에 나타난 그 비밀 모티브가 제국 권력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그런 대항 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한번 밝힐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두 번째 보면 로마 제국의 세계와 본질이 있는데요. 벌써 5분이 지나서 이 로마 제국의 세계와 본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로마 제국 일단은 10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은 도마복음서가 저작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1세기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2세기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장소로는 시리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여러 장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기와 장소가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도마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해석적인 틀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특수성을 제가 이 안에서
밝혀서 그런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밝히기보다는 그것보다도 이런 차이들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1세기든 2세기든 3세기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지중해 세계 전역을 또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논문을 또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약성서학에서도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서의 내용과 의미를 결정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시대적 맥락으로 또 주목받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마복음서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목처럼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의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을 보면은요,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로마 제국이 고대 지중해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사회였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일상과 또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러한 전반적인 권력 체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 속에서 신약 성서를 포함해서 그 시대의 신앙 공동체가 남긴 모든 문헌은 제국의 그림자 안에서 작성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 배경으로 많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영향을 주고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경, 핵심적인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담해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로마 제국의 어떤 특징들, 본질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수의 2% 이내의 엘리트들이 전체를 지배하는 귀족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경 제국이었고, 엘리트들은, 지배자들은 그 농경의 대부분을 토지와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계층이었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로마 제국이 폭력에 기반한 군사적인 힘을 기반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3페이지에서는 또한 그것이 단순히 힘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 그 힘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또 제국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국의 신학이 존재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아래에서는 그러한 제국의 로마의 인역적 틀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팍스 로마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고요. 폭력이 기초하고 또 욕망이 기초한 그런 거짓 평화, 허구적 평화라고 하는 말씀을 103페이지에 드리고 있습니다. 10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공개대본과 은닉대본에 대한 말씀을 또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맥락이었고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왜 도마복음서에는 왜 로마에 대한 명시적인 저항과 도전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임스 스캇은 은닉대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힘의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약자들, 피지배자들은 명시적으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저항을 드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은 대항적인 방식으로, 숨겨진 방식으로 그들의 힘을, 그들의 강자에 대한 혹은 지배자에 대한 그런 반감과 도전을 드러냅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임스 스캇은 권력의 힘과 위협이 클수록 피지배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터운 가면을 쓰게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 앞에서는요, 약자들이 웃거나 공손함을 보이거나 순응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외면적인 복종을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 아니고요,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반응을, 그들의 감정을 숨기는 그런 생존 기술을 발휘합니다. 10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피지배자들의 진정한 감정, 그리고 그들의 저항의 표현들은 무대 뒤편, 곧 지배자의 감시가 닿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의 언어와 행동, 몸짓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지만 고대 사회 군주가 행차를 하면 피지배자들은 절을 해야 되죠. 이 절을 하는 행위가 바로 전형적인 공적 대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절을 하는 순간에 그 지배자들은요 조용히 방귀를 긁게 되는데요. 그것은 권력에 대해서 은밀하고 숨겨진 우회적인 조롱이고 저항의 표현이고요. 이것이 대표적인 은닉 대본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밀과 은폐의 힘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제가 언급한 대로 도마복음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의 한가운데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노골적인 비판은 등장하지 않죠. 물론 한 군데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주 명시적이거나 노골적인 비판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점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은 압도적인 권력의 통제와 감시 아래에서 도마복음서의 저자 혹은 공동체가 정면으로 권력을 거스르기보다는 은밀하고 숨겨진 방식 혹은 암호화된 방식으로 제국의 권력과 가치를 뒤틀고 도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복음서에 나와 있는 숨김과 비밀 혹은 은폐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복음서에는 많은 숨김, 비밀, 은폐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이것들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루셨던 비밀의 말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통해서 이게 예수의 말씀이 비밀의 말씀들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어록 여러 개를 제가 예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록 다섯 번째, 13번째, 또 62번째, 8번으로 이런 것에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비밀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주목해 봤습니다. 108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위에 보면 비밀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의사소통이며 어느 문화에서든지 항상 사회적 상황과 얽혀 있다. 다시 말하면 비밀은 사회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 거대한 권력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비밀은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정치적 무기 혹은 전략적 무기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비밀은 본성상 어떤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봉인, 은폐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비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보를 은폐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가장 이득을 얻는 그룹은 바로 강자보다는 약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은요, 이 비밀을 생존의 무기로, 저항의 어떤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공유하는 약자들은 서로에게 또 강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신뢰감을 보이고요, 또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0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은폐성, 그리고 비밀에 가지고 있는 통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고, 또 그 은폐는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은폐라고 하는 거죠. 10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비밀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로마 사회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중간 단락에서 보면요, 고대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통치자들은요, 시각적인 장치 그리고 리추얼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드러냈습니다. 제국의 여러 곳곳에 황제의 상을 세우고요, 황제의 얼굴을 세워진 주화를 만들고요, 또 로마의 승전을 기념하는 건축물과 도시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제국의 전역에 그렇게 시행을 했었죠. 이런 시각적인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제국을 대표하는 황제는 비록 물리적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어디에든지 현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황제의 초상은 모두 환전실, 노점상, 갑판대, 처마, 현관, 창문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은 이러한 공개적이고 시각적인 의식과 장치를 통해서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제국이 직접 목격하고 참여하도록 구성을 하고요. 이것이 대중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에 전역이 걸쳐져 있는 이러한 공적인 선전, 이것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개적인 의례와 선전의 토대 아래서 로마는 지배와 복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와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구축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마지막 결국에 로마 제국은 시각적인 의례와 공개적인 상징을 통해서 권력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한 제국이었습니다. 1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국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은폐된 것, 숨겨진 것은 제국의 질서와 가치를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제국은 생각했습니다. 은폐된 것은 무엇인가를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질서 밖에서 질서 넘어서 새롭고 대안적인 질서와 가치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국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숨겨진 정보를 파헤쳐내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은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었죠. 111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도마복음서의 그 은폐와 숨긴 비밀이라고 하는 언어와 내용은요, 제국이 구축한 담론과 정면으로 대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복음서는 로마의 보이는 질서에 맞서서 숨김과 은폐의 신학을 전개하는 거죠. 도마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그런 제국의 방식, 제국의 언어와는 정반대의 자리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어떤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질서를 확립했다라고 한다면 도마복음서는 비밀스러운 언어와 표현,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하고 난해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제국의 질서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포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영역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누군가의 시야로부터 사라지는 것이 비밀의 기능이고, 도마복음서 역시 은폐와 승림의 전략을 통해서 제국의 시선과 감시가 닿지 않는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제국과는 완전히 상반된 방식, 공개적이고 시각적 방식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숨겨진 방식으로 지리를 가리킴으로써 제국의 방식에 맞서는 대항 담론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은 바로 대안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바로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111페이지의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지배받는 지배적인 집단과 차별화되는 소수 집단이나 공동체는 비밀스럽고 은폐적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언어와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와 신앙, 그 태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반문화적이고
비규범적인 가치와 질서를 강조하면서 지배적인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밀이 사람들이 보호막과 은폐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제공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대한 공동체 그리고 세계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거죠. 111페이지로 넘어가서 저는 그 예로서 한 가지 가난과 혹은 부자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록 54번, 어록 69번, 또 어록 64번들의 내용인 거죠. 여기에서 가난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동화보고서는 부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바라보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그 가난과 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현실을 정복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고 또 부와 소유의 삶을 기반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대안적인 소망을 지금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113페이지 마지막을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서는 비밀스럽고 은폐된 언어, 은유적인 진술, 모호성과 난해성을 통해서 제국의 눈과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그 보호막 속에서 도마복음서는 지배적인 시대의 가치와 태도와 질서에 도전하는 대안적 목소리를 돌려주며 정복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도마복음서의 비밀과 은폐성은 단지 신비롭고 종교적인 신학적인 장치를 넘어서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는 약자들의 전략이고 또 제국의 가치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비전을 가능하는 은밀한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는 말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후에 우리 논평자께서 또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부분들은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처음 시도이지만 이 시도를 처음으로 해서 또 이렇게 도마복음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도마복음서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규선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이 예장 합동인데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여기 선 것 자체가 다음에 발표를 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안 그래도 한신인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읽은 이 김동성 교수님의 논문은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요. 어느 한 사회과학자의 이론을 신학에 가져와서 적용해서 응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논문은 제임스 C. 스콧의 은닉 대본 개념을 적용해서 도마복음을 로마 제국 치하에서 형성된 약자들의 은밀한 저항 담론으로 읽는 시도를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국내에서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리처드 A. 호슬리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신약 전체를 저항 담론으로 읽어보자 라는 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에는 도마복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동성 교수님의 시도는 이 해외에도 없는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마복음의 연대나 작성지가 적어도 로마 제국 치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 문헌이 갖는 이 도마복음이 갖고 있는 조금 더 근원적인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시는데 핵심은 로마 제국은 극소수의 엘리트가 정치, 사회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프로파간다를 신학적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 이 도마복음이 다른 신약과 마찬가지로 작성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 논문들은 이 논문의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배울 게 많지만 아주 몇 가지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닉 대본이라는 개념이 과연 이 도마복음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스콧의 은닉 대본 개념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그 문자적으로 이러한 대본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은닉 대본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 담론, 특히 은밀한 저항 담론을 위해서는 언어화된 상태로 그것이 통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배자가 찾아와서 과연 네가 무엇이라고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핑계도 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문서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문서보다는 말과 노래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은닉 대본이라는 그 개념에 일종의 그 정서적인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배자 앞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제 미소를 지어야 하는데 은닉 대본 그 자체에는 미처 발화하지 못한 그 분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이 스캇의 주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도마복음에서 그러한 정서가 확인되는지 그리고 문서로서의 도마복음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밀이 갖는 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 내에는 대표적으로 엘레우시스 비유 그리고 디오니소스, 이시스, 아티스, 미트라 등 다양한 미스테리아 혹은 이 미르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과연 로마 제국의 어떤 정면으로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로마 제국 신학이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 예를 들면 뭐 불멸이라든지 영생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이 월터 버커트는 비밀 유지가 발각될까 두려워서 혹은 어떤 저항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컬트 집단의 위신을 높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마복음과 도마복음 초기 공동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비밀의 성격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과연 그 비밀이 수사적 비밀인지 진짜 비밀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동성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어록이라든지 그리고 도마복음 전체에 보게 되면 비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기에는 드러난다, 알려진다, 그리고 게시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어떤 그 밝혀짐 혹은 드러남이 도마복음에서 또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밀뿐만 아니라 드러남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적으로 살피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공간복음과 사실 도마복음이 많은 부분 겹쳐지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많이 통용되던 그 어록들이 과연 은밀한, 비밀한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존하는 어떤 적어도 제가 확인한 교부들의 자료들에 의하면은 이 도마 공동체 혹은 도마복음 1차 소비자들이 어떠한 집단이었는지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논문이 도마복음을 일종의 저항 담론으로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 신학의 프로파간다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과연 이 도마복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로마 제국과 반대되는 성격이 정말로 저항인지 무시인지 그리고 혹은 또 다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풍란 공동체,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독교 은자, 중국의 도가 사상, 인도의 출가자들처럼 제국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질서 옆으로 비켜서거나 다른 삶의 공간 내지는 무대를 만들어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마복음 초기 공동체가 취한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김동성 교수님의 이와 같은 작업은 도마복음을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니고 많은 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